아저씨, 1,000원만 주세요.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2명의 어린 여자아이들이었습니다. 기차역 앞 광장, 폭설이 쏟아지는 밤, 떨고 있는 아이들의 손목에 하늘색 팔찌가 보였습니다. 그 순간 남자의 시선이 고정되었어요. 남자는 입고 있던 명품 코트를 벗어 아이들에게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왼손을 보았어요. 엄지에 작은 초승달 모양 흉터가 있었습니다. 자신과 똑같은 위치에 너의 엄마는 어디 계시니? 아이들이 가리킨 곳에는 버스 정류장이 있었습니다. 눈 속에 쓰러진 여자가 보였어요. 남자는 숨이 멎었습니다. 그 얼굴을 알고 있었습니다. 4년 전 다시는 보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사람이었죠. 여러분, 이 놀라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지금부터 시간을 되돌려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날 저녁 도심의 한 고급 호텔이었습니다. 로비 레스토랑에는 은은한 조명이 켜져 있었어요. 박준혁은 창가 자리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38세, 건설회사 대표였죠. 테이블 위에는 스테이크가 놓여 있었습니다. 옆 테이블을 보았습니다. 가족 단위 손님들이었어요. 아빠, 엄마, 그리고 7살쯤 되어 보이는 딸이었죠. 촛불이 켜진 케이크가 나왔습니다. 아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부모는 아이를 양옆에서 껴안고 있었죠. 준혁은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 한쪽이 텅 빈 것 같았어요. 웨이터가 다가왔습니다. 손님, 식사 괜찮으십니까? 아, 네. 괜찮습니다.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준혁아, 내일 저녁 시간 있니? 김 회장님 따님 소개받기로 했어. 어머니, 그런 자리 나가고 싶지 않습니다. 왜 그래? 조건도 좋은데 언제까지 혼자 살 거야? 4년이나 지났잖아. 준혁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한숨이 나왔어요. 4년 그렇게 흘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죠. 계산을 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왔어요.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운전기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장님, 죄송합니다. 도로가 막혀서 차가 못 들어갑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걸어야 했어요. 어차피 집에 가도 텅 빈 거실뿐이었죠. 불 하나 켜지지 않은 방, 아무도 기다리지 않는 집이었습니다. 눈은 점점 더 세차게 내렸습니다. 거리는 하얗게 변해가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서둘러 집으로 향했습니다. 가족에게로, 따뜻한 곳으로요. 준혁만 천천히 걸었습니다. 갈 곳이 없는 사람처럼요. 그때였어요.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추위에 떨리는 목소리였죠. 준혁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4살쯤 되어 보이는 쌍둥이 여자아이들이었습니다. 얇은 점퍼 하나가 전부였어요. 신발은 눈에 젖어 있었죠. 아저씨, 1,000원만 주세요. 아이 한 명이 작은 손을 내밀었습니다. 준혁은 그냥 지나치려 했어요. 하지만 다른 아이가 준혁의 코트 자락을 잡아당겼습니다. 제발이요. 우리 엄마가 아파요. 준혁은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이들을 제대로 보았어요. 그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의 왼손 엄지에 작은 흉터가 있었어요. 초승달 모양이었습니다. 준혁은 자신의 왼손 엄지를 보았습니다.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흉터가 있었죠. 가족 유전이었습니다. 박씨 집안에게만 나타나는 특징이었어요. 시선이 아이들의 손목으로 향했습니다. 하늘색 실팔찌가 채워져 있었어요. 낡았지만 특별한 매듭이었습니다. 흔한 매듭이 아니었습니다.
4년 전 겨울이 떠올랐습니다. 어느 크리스마스 저녁 누군가 직접 만들어 건네주던 팔찌였어요. 우리만의 팔찌야. 세상에 이렇게 묶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 수줍게 웃던 그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한지우, 4년 전 헤어진 사람이었죠. 이게 어떻게? 준혁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이들 눈높이에 맞추었어요. 얘들아, 엄마는 어디 계시니? 아이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손가락으로 버스 정류장 쪽을 가리켰습니다. 준혁은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눈 쌓인 벤치 옆에 여자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얼굴이 파랗게 질리고 입술은 바짝 갈라져 있었습니다. 지우야.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다시는 보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사람이 지금 눈앞에 쓰러져 있었어요. 엄마, 엄마 일어나. 아이들이 달려와 엄마의 몸을 흔들었습니다. 지우는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준혁은 급히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여보세요. 기차역 앞 광장입니다. 사람이 쓰러졌어요. 죄송합니다. 폭설로 출동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가겠습니다. 준혁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아이 한 명이 준혁의 바지를 잡아당겼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이었어요. 아저씨, 우리 엄마 좀 살려주세요. 제발이요. 준혁은 코트를 벗어 지우의 몸을 감싼 후 등에 업었습니다. 얘들아, 아저씨 따라와. 준혁은 아이들과 눈밭을 뛰기 시작했습니다. 조금만 버텨. 준혁은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병원 응급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사람 살려주세요. 준혁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작은 손 2개가 준혁의 팔을 잡았습니다. 아저씨, 고마워요. 아이들이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이었습니다. 준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죠. 준혁은 대기실 의자에 앉아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옆에는 아이들이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작은 몸을 서로 기대고 떨고 있었죠. 의사가 나왔습니다. 간 기능이 심하게 떨어져 있고 영양실조도 심각합니다. 준혁의 손이 떨렸습니다. 지금은 괜찮은 겁니까? 일단 링거 맞으면서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며칠은 입원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준혁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간 기능 저하, 영양실조, 그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대체 어떻게 살았으면 그런 상태가 되는 걸까요? 4년 전 헤어질 때만 해도 건강했습니다. 통통한 볼에 웃음이 많던 사람이었어요. 아저씨,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들이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엄마 괜찮아요? 준혁은 무릎을 꿇고 아이들 눈높이에 맞추었습니다. 괜찮아. 의사 선생님이 금방 나으실 거래. 준혁은 아이들과 벤치에 앉았습니다. 옆에서 보니 아이들 얼굴이 더 자세히 보였어요. 눈매가 자신을 닮았습니다. 코도 그랬어요. 볼수록 닮아 있었습니다. 얘들아, 밥 먹었어? 한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침에 빵 먹었어요. 빵만? 네. 쉼터에서 나눠줬어요. 다른 아이가 덧붙였습니다. 딸기잼 발라서 먹었어요. 맛있었어요. 아침에 빵 한 조각, 준혁의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배고프지 않아? 아저씨랑 밥 먹으러 갈래? 아이들 눈이 반짝였습니다. 진짜요? 응. 뭐 먹고 싶어? 떡볶이요. 김밥도요. 준혁은 아이들 손을 잡고 일어섰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아이들은 준혁의 양쪽 옆에 기대어 잠이 들었어요. 준혁은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준혁은 병실 앞 복도에 서 있었어요. 유리창 너머로 지우가 보였습니다.
링거를 맞은 채 눈을 감고 누워 있었죠. 얼굴에 핏기가 조금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잠시 후 지우의 눈이 떠졌어요. 지우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황급히 두리번거리던 지우의 눈이 유리창 너머 준혁과 마주쳤습니다. 순간 얼굴이 굳었어요. 준혁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지우야, 괜찮아? 지우의 목소리가 차갑게 나왔습니다. 왜 여기 있어요? 어젯밤에 내가 쓰러져서 내가 데려왔어. 지우는 팔에 꽂힌 링거 바늘을 잡아당기려 했습니다. 뭐 하는 거야? 준혁이 다가가 막으려 했어요. 지우가 손을 뿌리쳤습니다. 손대지 마세요. 당신한테 빚지고 싶지 않아요. 빚? 우리 사이에 그게 무슨 말이야? 지우는 침대에서 내려왔습니다. 다리가 휘청거렸지만 벽을 짚고 버텼어요. 아이들 어디 있어요? 대기실에 있어. 잠깐 앉아. 상태가 안 좋아. 지우가 준혁을 지나쳐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준혁이 지우의 팔을 잡았어요. 잠깐만. 물어볼 게 있어. 지우가 멈추었습니다.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혹시 저 아이들이 내 아이들이야? 침묵이 흘렀습니다. 길게 느껴지는 몇 초였어요. 지우가 천천히 돌아보았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식어 있었죠. 무슨 소리예요? 아빠 따로 있어요. 지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눈은 준혁을 똑바로 보지 못했어요. 지우야, 나한테 솔직히 말해. 그만해요. 지우가 말을 끊었습니다. 아이들 아빠는 따로 있다니까요. 당신하고 상관없어요.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들어왔어요. 엄마 일어났어. 아이들이 지우에게 달려가 안겼습니다. 지우의 표정이 순식간에 부드러워졌어요.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꼭 끌어안았습니다. 걱정했지? 미안해. 엄마 괜찮아. 한 아이가 준혁을 돌아보았습니다. 아저씨가 코코아 사줬어요. 맛있었어요. 다른 아이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저씨 고마워요. 지우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입술을 굳게 다물었어요. 애들아, 가자. 엄마, 어디 가? 그냥 가. 어서. 지우가 아이들 손을 잡고 병실을 나섰습니다. 준혁이 뒤따라갔어요. 지우야, 몸이 그런데 어딜 가려고 그래? 병원비는 곧 갚을게요.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우가 걸음을 멈추고 돌아보았습니다. 처음으로 이름을 불렀어요. 박준혁 씨. 그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제발 그냥 모른 척 해주세요. 아무것도 묻지 말고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없던 일로 해주세요. 지우는 아이들을 데리고 병원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준혁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어요. 아이들이 뒤를 돌아 손을 흔들었습니다. 해맑은 얼굴로요. 준혁은 손을 들어 흔들어 주었습니다. 아이들이 모퉁이를 돌아 사라질 때까지 그날 밤 준혁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 초승달 흉터, 그 팔찌, 자꾸만 눈에 밟혔습니다. 지우는 아니라고 했지만 다음 날 아침 준혁은 출근하자마자 비서를 불렀습니다. 부탁할 일이 있어. 준혁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눈은 그쳤지만 거리에는 아직 하얀 눈이 쌓여 있었어요. 한지우 그 사람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아봐줘. 어디 사는지, 무슨 일 하는지, 아이들은 어떻게 키우고 있는지 전부 다. 얼마 후 비서가 서류들을 들고 왔습니다. 병원 기록, 지우와 아이들이 지내고 있다는 쉼터, 지우가 일했던 곳들, 24시간 식당, 편의점, 빌딩 청소, 모두 기차역 근처 허름한 곳들이었어요. 지우의 주민등록 기록, 이혼 후 주소는 5번이나 바뀌어 있었어요. 반지하에서 반지하로, 고시원에서 고시원으로, 마지막은 쉼터였습니다.
출생신고서도 확인했습니다. 서연, 서윤, 4년 전 겨울에 태어난 쌍둥이였어요. 출생신고서의 아버지라는 비어 있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얼굴이 굳어갔어요. 비서가 말했습니다. 이혼 후 위자료는 받은 기록이 없습니다. 처음엔 반지하에서 살다가 계속 더 싼 곳으로 옮겼고요. 일은 하루에 서너 곳씩 했습니다. 준혁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건강 상태가 안 좋아서 자주 쓰러졌는데도 병원은 안 갔습니다. 돈이 없어서요. 아이들 분유값, 기저귀값 벌기도 빠듯했다고 합니다. 비서가 출생신고서를 내밀었습니다. 준혁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아버지란이 비어있는 것을 보았어요. 손이 움켜쥐어졌습니다. 아이들 생년월일이 4년 전 겨울입니다. 사장님께서 이혼하신 시점과 비서가 말을 멈추었습니다. 준혁은 책상에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정말,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는 곳 알아봐줘. 급하게, 알겠습니다.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며칠 후, 준혁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지우와 아이들이 머물고 있는 쉼터 근처 병원이었어요. 의사를 만났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가 서류를 내밀었어요. 준혁은 떨리는 손으로 받아들었습니다. 일치율 99.99%, 친자 확인, 서연, 서윤은 박준혁의 친자입니다. 준혁의 무릎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비서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손에 두꺼운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더 파봤습니다. 이혼 당시 상황을요. 준혁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비서가 서류 봉투를 내밀었어요. 사장님 어머님에 대한 결과입니다. 준혁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첫 번째 서류, 병원 행정직원과의 통화 기록이었습니다. 어머니 최순자의 이름이 보였어요. 한지우 씨의 의료 기록을 조작했습니다. 우울증, 불임, 유산 위험 소견을 과장해서 기록했다고 합니다. 어머님께서 병원 행정직원에게 거액을 주고 시키신 일이라고요. 준혁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서류, 보육기관 업계 관계자들의 증언이었어요. 한지우 씨가 보육교사로 취업하려고 할 때마다 익명으로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들어갔습니다. 실제로는 무혐의였지만 업계에 소문이 퍼졌고요. 취업할 때마다 조용히 안 쓰는 게 낫다는 전화가 갔다고 합니다. 준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세 번째 서류, 위자료 관련 은행 기록이었어요. 당시 사장님께서 한지우 씨에게 주신 위자료 10억 원, 한지우 씨 계좌로 가지 않았습니다. 어머님께서 중간에서 가로채셨습니다. 한지우 씨는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준혁은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어머니가 어떻게 모든 게 조작이었습니다. 의료 기록도 블랙리스트도 위자료도 전부 어머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준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모든 게 거짓이었어요. 지우는 아무 잘못도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어머니가 꾸민 일이었죠. 준혁은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습니다. 지우는 집에서 쫓겨나서 아무 도움 없이 아이들을 낳고 쓰러지면서도 일하고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자신은 지우를 배신자로 생각했습니다. 의심했고 원망했고 미워했었죠. 준혁이 중얼거렸습니다. 왜 어머니가 그런 짓을? 비서가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어머님 통화 기록입니다. 병원 직원과 주고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준혁은 서류를 읽었습니다. 그 여자 때문에 내 아들 인생 망하면 안 돼. 확실하게 증거 만들어 놨으니까 아들이 믿을 수밖에 없을 거야. 과학적 증거잖아.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준혁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서류를 꽉 쥔 채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집으로 가자. 목소리는 낮았지만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준혁의 눈빛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고급 아파트에 도착해 현관 비밀번호를 눌렀어요. 거실에 어머니 최순자가 앉아 있었어요.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 준혁아. 웬일이야? 미리 연락도 안 하고. 준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거실로 걸어갔어요. 어머니 앞에 섰습니다. 준혁은 들고 온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앞에 던졌어요. 서류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이게 뭐야? 어머니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한 장씩 넘기기 시작했어요.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병원 기록 조작, 블랙리스트 증거, 위자료 가로채기, 통화 기록이 보였죠? 전부 다 나왔습니다. 어머니가 하신 거죠? 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만 떨거렸어요. 왜 그러신 겁니까? 대체 왜? 그건 너를 위해서. 준혁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저를 위해서 제 아내를 쫓아내고 제 아이들이 아빠 없이 자라게 하고 그게 저를 위한 겁니까? 내가 몰랐잖아. 임신한 줄.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혁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어머니는 선을 넘으셨어요. 제 인생이 어머니 것인 줄 아셨어요? 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내가 얼마나 고생해서 널 키웠는데. 아버지 일찍 죽고 혼자서 너 하나 잘 키우려고 온갖 고생을 다 했어. 그래서 제 가족을 파괴하셔도 된다는 겁니까? 준혁이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지우는 4년 동안 혼자 쌍둥이를 낳고 병원비도 없어서 쓰러지면서도 일했어요. 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뭘 했어요? 집에서 술이나 마시며 지우를 원망했죠. 배신자라고. 어머니가 만든 거짓말을 믿고요. 준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오늘 이후로 절 찾아오지 마세요. 지우도 서연이도 서윤이도 다시는 건드리지 마세요. 너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어머니가 절규했습니다. 준혁은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준혁은 집으로 돌아와 텅 빈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비서였습니다. 사장님, 한지우 씨가 쓰러졌다고 합니다. 준혁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준혁은 차를 몰고 병원으로 달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지우야, 제발 버텨.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매우 위급합니다. 간 기능이 거의 멈췄습니다. 간 이식이 필요합니다. 준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제 간을 줄 수 있습니까? 의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검사가 진행되었습니다. 1시간이 지나자 의사가 다시 나왔습니다. 적합합니다. 이식 가능합니다. 준혁이 의사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제 간을 지금 바로 이식해 주세요. 돈은 얼마든지 낼게요. 제발 지우를 살려주세요. 의사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술 준비하겠습니다. 준혁은 지우의 병실로 갔습니다. 지우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의식이 없었죠. 준혁은 지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우야, 다 알게 됐어. 어머니가 한 짓, 조작, 협박, 전부 다. 지우는 눈을 감고 있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널 믿었어야 했는데. 준혁의 눈물이 지우의 손등에 떨어졌습니다. 수술은 다음 날 아침으로 예정되었습니다. 그날 밤 준혁은 병실 밖 복도에 앉아 있었어요. 아이들이 옆에 있었습니다. 아저씨, 엄마 괜찮아져? 서연이가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질 거야. 아저씨가 엄마 꼭 낫게 해줄게. 준혁은 무릎을 꿇고
아이들 눈높이에 맞추었습니다. 얘들아, 사실은 말이야.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저씨가 너희 아빠야. 아이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진짜요? 응, 미안해. 아저씨가 너무 늦게 알아서. 서연이가 준혁의 왼손을 잡았습니다. 엄지의 초승달 흉터를 만졌어요. 우리랑 똑같아. 서윤이도 자신의 엄지를 보였습니다. 우리 다 똑같네. 준혁은 아이들을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수술 준비가 시작되었어요. 침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취가 들어갔습니다. 의식이 흐려지며 준혁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지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8시간 후 수술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어요. 회복실에서 지우가 눈을 떴어요. 옆 침대에 준혁이 누워 있었어요. 준혁 씨, 준혁이 눈을 떴습니다. 지우야, 깨어났어?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웃었어요. 병실 문이 열렸어요. 아이들이 뛰어들어왔습니다. 아이들이 침대로 달려왔어요. 엄마 일어났어. 네 사람 모두 눈물을 글썽이면서도 웃음이 멈추지 않았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지우와 준혁은 완전히 회복하고 퇴원했어요. 그리고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서연이와 서윤이의 5번째 생일이었죠. 네 사람이 놀이공원에 왔습니다. 똑같은 가족 티셔츠를 입고요. 아빠, 저거 타자. 서연이가 회전목마를 가리켰습니다. 나는 저거. 서윤이가 범퍼카를 가리켰어요. 둘 다 타자. 오늘은 다 타는 거야. 아이들이 환호했습니다. 사진 찍자. 준혁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네 사람이 얼굴을 붙였어요. 화면 속에 4명의 웃는 얼굴이 담겨 있었어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새 집이었어요. 준혁이 마련한 넓은 거실에 아이들 방도 따로 있었습니다. 지우가 준혁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그렁그렁했어요. 고마워요. 준혁이 지우를 끌어안았습니다. 사랑해. 나도요. 집안에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준혁이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긴 겨울이 끝났습니다. 마침내 봄이 왔습니다.